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40문제?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딱 그 40개 테마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번 파이널 특강은 테마 40개를 정리했습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먼저 교재 2페이지 보시면 파이널 체크 1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2페이지 갑시다. 82페이지 가보시면 파이널 체크 40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총 40개 테마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가에서 자꾸 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테마라는 것은 그 하나의 테마가 하나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내용들은 지문 하나로 놓을 수 있는 내용이지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 효과냐 대체 효과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것을 만일 한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되면 지문이 엄청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되니까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하나의 테마로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마를 하나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 하나의 테마에서는 한 문제가 충분하게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총 우리는 40개 테마를 정리할 거고 이 40개 테마에서 40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런데 40문제가 아니요, 그럼 출제는 됩니다. 40문제는 이 테마 속에서 다 나올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테마 안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 출제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럼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평균 한 2문제 정도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 특강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강의를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를 떠나서 먼저 어디에서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추가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숙보기를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총론 파트인데 문항수는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얘네들이 나올 것이고 4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차피 얘네들은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총론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3가지 테마를 잡았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페이지 가시면 핵심 체크라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짚하면 딱 집중해 봐요. 부동산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합 개념 구분하고 정착물 정리하고. 근데 그 정착물이 작년에 출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착물이 출제되더라도 지문 하나 정도로 나올 것이고 올해는 전체를 분류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가령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핵심 체크들은요. 다 옳은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은 지금 어떻게 책이 구성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풀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필수 문제들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핵심 체크라고 해서 이론 정리를 했는데 이론 정리는 말 그대로 이론을 정리한 게 아니라 지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첫 번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복합 개념에서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복합 개념인데 복합 개념 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어떻게 정의합니까? 유형, 무형. 유형은 뭐라고요? 기술. 그리고 무형에는
경제와 법률, 기술적 개념이 4개 있죠. 공간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이는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그랬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출제가 되던 복합 개념이라고 출제가 되던 결론 똑같은 문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념은 뭐다? 복합 개념이다. 그럼 복합 개념이란 뭐다? 유형, 무형이다. 유형이란 뭐다? 유형이라는 말은 1번에 있는 물리적이다, 기술적이다 이 말이죠. 물리적이다, 기술적이다. 여기는 종류가 4개 있다.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갑시다. 공간, 순서적 개념은 아니니까요.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위치는 2가지로 구분하는데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고 상대적 위치는 움직입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절대적 위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부동성하고 세팅하는 것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만 딱 연결하면 돼요. 그럼 상대적 위치는 뭐가 중요하면 상대적 위치는 변합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론 위험의 유형 중에서 어떤 위험요? 위치적 위험하고 연결이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올해 합격을 하고 내년 한 언제쯤 사무실 오픈할 예정입니까? 내년 봄 직전에 봄이 시작되고 하면 안 돼요. 봄 직전에 이제 사무실을 오픈할 건데 그러면 봄 직전에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고객들이 안 와요. 왜 안 올까 고민했더니 주변의 중개 사무실을 보니까 고객들이 꾸준하게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는 안 와요. 이유를 봤더니 위치가 안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치를 옮기면 되는 거죠. 우리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해서 상대적 위치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상대적 위치와 위치적 위험을 연결하는 것이고 절대적 위치와 부동성을 연결할 줄 아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정착물. 우리가 정착물을 일반론적으로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정의합니까? 정착물은 부착 계속. 오케이. 그런데 부착된 것을 제거를 시켰더니 그러니까 건물입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것을 제거시켰더니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효용이 감소했더라. 그럼 뭘로 본다? 그럼 정착물이다. 자, 그런데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인터폰을 제거시킨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또는 건물의 효용이 감소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인터폰은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부동산이 아닙니다라는 뜻이니까 동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제거하여도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대요. 그럼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동의어로 묶어버리자고요. 민법상 부동산이 이꼴 협의의 부동산이 이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자, 그런데 이런 지문이 왜 개론에서는 계속 출제가 되느냐? 민법에서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쳐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민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학문적으로 만든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시험에서는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이 세 가지는 우리는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할 겁니다. 자, 5번 지문을 잘 보세요. 문제가 뭐라고 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또는 복합 개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기술, 경제, 법률. 자, 내용들을 잘 보세요. 자산, 생산 요소, 상품까지는 경제적인 측면. 위치, 환경. 우리 앞서 동그라미 1번에서
기술적인 측면 네 가지 정리했죠. 그 네 가지 중에 위치와 환경이 보이니까 이것은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는 법률이죠. 그럼 다시 표현해서 경제, 물리적, 법률적 세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 됩니다. 하나하나 지문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정착물. 자, 작년 시험에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별반 재미는 없는데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의 개념에서 정착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합니다. 이 정도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은 정착물의 정의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착 계속. 그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정의하기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정착물의 종류가 수만 가지일 텐데 니은처럼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 어떻게 이거 해결할까?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민법에서 표현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건지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한 건지 다시 말해서 종속 정착물인지 독립 정착물인지를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독립 정착물의 종류는 네 가지죠. 독립 정착물의 종류는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출제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독립 정착물 네 가지 건물부터 갑니다. 시작.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되고 수목의 집단도 되고 등기된 임목 그리고 농작물 이들 중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니은은 정확합니다. 다음 디귿으로 갑니다. 이식 또는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말과 기억으로 올라가서 정착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보면서 이거는 정착물이야. 아, 이건 정착물이 아니야. 라고 구분한다는 얘기는 기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다면 정착물이고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디귿을 볼까요? 이식 또는 가식 중인 이식이 뭐죠? 옮겨 심는 거죠. 표현을 잘 봐요. 이식된이 아니고 그죠? 이식 중이라고요. 옮겨 심고 있는 중이니까 부착 아니죠. 계속 아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겠죠. 두 번째, 가식.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 심을 건데 B라는 곳이 지금 아직 이 수목을 심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여기를 정리정돈하고 있는 사이에 A에 위치하고 있는 이 수목을 C에 잠시 심어뒀다고요. 그게 가식이죠. 그러면 가식 중인 수목은 어떻게 됩니까? 부착은 되어 있죠. 언제까지요? 잠시. 그럼 계속적 조건에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식 또는 가식 중인 수목은 뭘로 본다?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이다. 정확합니다. 정착물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오케이. 부착 계속. 자, 그러면 부착된 것을 제거시켰을 때 정착물이다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건물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효용이 감소하거나. 그럼 리얼을 볼까요? 부착된 물건을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를 했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제거를 했는데 물리적인 손상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효용의 손상이 발생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되었으니까 정착물이다. 정확합니다. 다음 미음. 미음에 나와 있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걸 정확하게 민법적으로 표현한다면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한다? 독립정착물. 그 중에 한 가지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착물은 딱 이 문제 하나로 끝내세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이 범위를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나올 만한 것은 여기에 다 수록했으니까 정착물은 이걸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개념에서는 뭘 기억하자고요? 복합 개념하고 정착물을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분류.
설명할 만한 게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에 분류해서 올해도 100% 출제될 것이고 100% 기출문제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10년간 출제했던 범위 내에서 100% 동일하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최근 10년치 기출 지문에서 다루었던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내용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잠깐만요. 이 문제 정답을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은 이제 너무도 익숙해서 당연히 찾아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30초 안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획지랍니다.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가격. 정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가격도 봐야 되는데 경제적 개념이라는 표현도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획지니까 가격이니까 경제적 개념이겠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이행지가 보이니까 후보지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행지가 들어가는 자리에 후보지를 집어넣고 장난치기는 하지만 이행지가 들어갈 자리에 필지를 집어넣거나 공지를 집어넣고 장난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지와 후보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눈은 뒤로 쭉 가서 뭘 찾습니까? 지역 상호간. 그리고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뭐가 됩니까? 후보지가 되는 거죠. 만일 동그라미 2번이 이행지라면 지역 상호간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이렇게 나와야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수면 밑으로 잠겼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락지죠. 포락지. 그런데 빈지는 뭐라고 정해야 됩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 바다와 육지 사이가 빈지고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가 되고 계속 봐요. 만조, 간조 사이는요. 간석지. 자, 한 번 더 갑니다.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고 그 다음 빈지는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바다와 육지 사이가 빈지가 되는 거고 만조, 간조, 간자 들어갔죠. 그래서 간석지. 자, 세 가지 혼돈하지 마시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일에 공지가 맞다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케이. 비어있는, 남겨둔 이런 말이 보여야죠. 근데 그런 말은 안 보이고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토지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소지도 가능하고 원지도 가능하고 소지 또는 원지. 만약 공안지라면 이제 기출된 대로 한번 표현할게요. 기출된 지문대로 말한다면 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안지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렇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자고요. 그냥 공안지는 비정상적인 토지다. 자, 그런데 지문을 보면 택지가 이용되는 채원 방권이라고 했으니까 한계지라고 해야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잘 보세요. 이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출제자들은 참 문제 출제 잘합니다. 참 기술적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 박스 안의 내용에서 답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뭘까요? 두 번째, 바닥 면적이죠. 그러니까 단독이든 공동이든 면적은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런데 1000이래요. 그러면 660을 초과되는 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연립이죠? 그럼 답은 3번이겠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 겁니까? 4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준 겁니까? 4층짜리 건물이라 아니죠. 이 4층짜리 건물이라, 1층은 필로티니까. 자, 다시 한 번 더요. 6층이 있을 수도 있고 7층이 있을 수도 있죠. 단지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입니다. 이 말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정보를 준 거라고요? 4층이 아니고 4계층. 그죠? 4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단독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개층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니까 첫 번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공동주택이고 아파트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게 구태여 지문을 쭉 본다면 먼저 공동주택이니까 연세계니까 1, 3, 5 중에 답이겠죠. 근데 1번은 탈락이죠.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니까. 근데 두 번째 정보를 딱 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660을 초과했으니까 연립이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열심히 보고 암기하고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방금 말했듯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에서는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올해 시험에 출제될 파트를 선정한다면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이다. 근데 부동산 개념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면 복합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 더 본다면 청착물을 정리한다.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든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든 무엇 하나 빠뜨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은 영속성이든 개별성이든 부동성이든 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양한 특성들 중에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함정에 빠지는 것들을 지문에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얘네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5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 이행지가 답이었죠. 그래서 1번은 후보지를 한번 구성해 본 것이고 맹지가 없었죠. 그래서 맹지를 한 거고 방금 지문에는 필지였죠. 그래서 획지의 정의를 한번 구성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답이 획지였죠. 획지.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하나 놓치면 안 돼요.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체 페이지가 고작 85페이지밖에 안 돼요. 고작 85페이지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곳곳에 여백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2시간이면 2시간? 한 이해도까지는 한 5시간 걸릴 거고 이해도가 끝나면 2시간 만에 다 봐요. 많이 보세요. 많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강양구가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말입니다. 어떤 내용을 많이 깊게 넓게 학습하십시오가 아니고 많이 보십시오.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실제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인지 못하시겠지만 실은 상당히 넓게 상당히 깊게 했습니다. 그래야 강양구도 다치지 않죠. 여러분들도 합격하죠. 어떤 누가 출제하든 설명한 대로 학습하고 준비하고 시험 보면 무조건 정답 찾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엄청 넓게 한 거예요. 엄청 깊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번 딱 학습하시고 2, 3주 쉬어버리면 정답이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래요. 그래서 이걸 해독책을 계속 늘어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숙보기부터 페이지를 어쨌든 적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페이지가 적어져야 그래야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갑니다. 부동성이 중요하고 개별성이 중요하고 영속성이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활동가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답은요. 부동성.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그러면 개별성. 국지화시키면 부동성이고 개별화시키면 개별성이구나. 이렇게 서로 단어 하나 바꾸었을 때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둬야 돼요. 왜? 전체 지문 속에 단지 단어 하나 바꾸면 답이 바뀌어버리니까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다시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국지화, 개별화 이 단어만 빼고 나머지 지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물리적 어쩌고 대체가 가능하다. 부동산은 용도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바꿨었거든. 둘 다 X라는 지문인데. 둘 다 X인데요. 물리적 대체는 안 돼요. 용도적 대체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 용도적 이 단어를 보는 순간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뭐만 본다고요?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 안 된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개별성. 근데 대체가 된답니다. 왜 대체가 가능할까요? 인접성. 토지는 물리적 공급도 있지만 용도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왜 물리적 공급은 안 될까요? 부정성 때문에. 그런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왜 가능하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러면 부정성의 결과 공곡곡선의 형태는 수직, 탄력도로 표현하면 완전 비탄력.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공곡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상향.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우리가 학습했던 그 공곡곡선의 형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한 형태. 왜 우상향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학습을 했지만 실은 전제 조건이 물리적 공급을 학습했던 것이 아니라 용도적 공급을 학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포기를 보면 대체로 비교해야 될 것들을 다 같이 묶어놨어요. 그런 내용들. 자, 연습해 봅시다. 5번 문제로 갑니다. 1번 답 결정하고 나서 볼게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서,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도 있습니다. 법률적 특성도 있습니다. 경제적 특성도 있습니다. 행정적 특성도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5회 때까지는 1번 지문 같은 것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15회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감정평가사에서 기출되었던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도 봐둬야 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제위원이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 공업단지를 지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등등등 많아요. 그런데 출제자가 순간 착각하면 중복 답안이 될 수도 있고 정답 없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확연한 것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아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일단 체크된 걸 보세요. 도시 계획을 변경한다고요. 누가요? 정부가요. 공업단지를, 공단을 지정한다고요. 누가요? 정부가요. 그러면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행정적 위치가 되죠. 또는 법률적 위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교재 6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바로 밑에 보시면 사회적 위치,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걸 암기하시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한번 보자고 적어놓은 거예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경제적 위치는 딱 봐도 쉬워요. 내용들이 다 경제적 표현들입니다. 경제적 표현들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자녀를 많이 낳았죠. 많이 출산했죠. 가족들이 대가족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많이 두었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형제들이 많죠. 그래서 어릴 때는 형제들과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그랬죠. 자,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아예 자녀를 안 가지기도 하고 1명, 많으면 2명 뭐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보시면 그런 말이 보입니다. 인구 변화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용들 쭉 보면 돼요. 건축 양식도 변하고 대표적 건축량 우리는 단독에서 공동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죠. 유럽 가보세요. 아파트가 있는지. 자, 교육, 복지 이런 것들 암기하지 말자고요. 암기하지 말고 단지 행정적 위치는
그 행위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X.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딱 봅니다. 2번, 3번만 딱 기억하세요. 이 범위 넓히지 마세요. 오히려 답 못 찾아냅니다. 이것만 딱 하시면 되니까. 동그라미 2번은 체유효 이용하고 용도의 다양성이 딱 나왔죠. 근데 이 둘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죠. 그럴듯합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말을 썼는데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것은 분할 합병 가능성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간단히 생각해 봐요. 분할 합병은 여러분들이 지적법 시간에 학습하시는 합필, 분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어울린다면 함께 하자. 이게 합병. 어울리지 않으면 따로따로 하자. 이게 분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다 학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특히 이제 아파트를 중개합니다. 아파트를 중개하는데 그 아파트에서 인근에 묘지가 하나 있대요.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죠. 아, 아파트 주변에 묘지가 있어? 썩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분할 합병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 아파트와 묘지는 서로 어울리지 않죠. 이것을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을 때 이 아파트에 부속된 토지의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체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성도 되고 용도의 다양성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번과 3번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딱 지금 올바른 지문대로 기억하세요. 올바른 지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용도가 다양해지려면 어떤 토지가 상황에 따라서는 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학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어울리지 않는 용도하고는 따로따로 어울리는 용도하고는 함께 이용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분할 합병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거고요. 반면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체유효 이용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절대 농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용하는 게 체유효 이용이겠냐고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절대 농지인데 체유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농지로 이용해야죠. 다시 말하면 체유효 이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뜻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용도로 이용하자는 뜻이겠죠.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왜 자꾸 체유효하라고 하느냐? 왜 집약적으로 이용하라고 하느냐? 왜 입체적으로 이용하라고 하느냐?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부정성 때문에. 자, 2번과 3번 지금 바로 끝냅시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부정성이라는 얘기는 토지의 공급량이 부족합니다는 거죠. 토지가 부족하니까 집약적 이용해야죠. 조방적 이용할 수가 없겠죠. 집약적 이용을 하게 된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대체관계. 대체를 제약하는 것은 개별성이다. 따라서 답은 5번인데 자, 이번에 7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교재. 7페이지에서 3번하고 대체가 된다는 게 있을 텐데요. 13번하고 13번을 한번 보세요. 13번을 먼저 볼게요. 부동산의 용도 면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야 이의 신청을 안 받게 되고 정확한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의 신청을 안 받아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제시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보니 감정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느냐? 그 용도의 다양성을 집어넣어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토지가 용도 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다. 뭔가 그럴듯하죠. 용도 면에서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감정에 빠져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단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3번, 13번을 같이 보는데 3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체가 안 된답니다. 13번에서는 대체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왜 대체가 안 된다는 걸까? 왜 콜라하고 소주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걸까? 다르지 않냐. 콜라라고 하는 상품과 소주라는 상품은 이 상품들은 먹고 싶은 이유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된다. 개별성. 그런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인접해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묵자 헛걸음입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닮을 수밖에 없죠. 토지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인접하게 되고 인접하다 보면 용도가 비슷하게 되고 용도가 비슷하게 되면 대체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인접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인접성은 대체 가능성을 존재케 한다. 자, 구분하시고요. 15번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8번 일물일가의 법칙을 보시고 개별성 찍었다가는 함정에 빠집니다. 반드시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까지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특성들입니다. 문제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가볼까요? 자, 1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지역 분석. 지역 분석과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두 개죠. 뭐가 됩니까? 오케이.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되고. 그러니까 저기 부동성 자리에 인접성이 들어가도 옳은 표현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체유효 이용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고 했으니까 역시 두 가지죠. 용도의 다양성도 되겠지만 부정성이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장기. 그러니까 장기적 배려를 필연케 한다는 건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장기라는 말이 있으면 시간적 의미니까 영속성. 동그라미 4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행과 전환, 이행지, 후보지, 매립지, 간섭지. 여기서 먼저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한강을 매립했대요. 그러면 한강을 매립하기 그 전의 상태, 한강, 강 아래에 잠겨있는 토지는, 잠겨있는 부분은 토지이다, 아니다. 방금 질문하면서 정답을 말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한강, 강 아래에 잠겨있는 부분은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이다. 매립했다. 용도가 바뀐 거다. 용도가 바뀐 거다. 따라서 이행과 전환이 가능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겠죠. 답은 4번 됩니다. 자, 5번 질문 잘 보세요. 일물일가의 법칙만 딱 보고 개별성했다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가 날아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체가 안 됩니다. 이유는 개별성.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부동산 총론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총론은 3문제 내지 4문제. 기본적으로 3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출제되는 3문제를 지금 정리했습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